이른 아침 6시 30분, 부산 어느 해안 소도시 중앙시장 입구의 낡은 게시판 앞에 두 명의 여성이 거의 동시에 도착했다. 5월의 바닷바람이 게시판의 종이들을 바스락거리게 만들었다. 이정수는 68세, 박명희는 70세. 두 사람 모두 새벽 산책을 나왔다가 우연히 같은 시간에 이곳에 선 것이었다. 게시판 한가운데 붙어 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두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솔요양원 돌봄 보조원 모집이라는 제목이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경력 무관, 성실한 분 우대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정순의 손가락과 명희의 손가락이 동시에 그 종이를 향해 뻗어졌고 잠깐 스쳤다가 어색하게 물러났다. 정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무엇보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 적적했다.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는 일이 또 있을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다. 명희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젊은 시절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었다. 비록 40년도 더 전일이지만 여전히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요즘 동네 사람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런 일자리라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명희가 먼저 말을 걸었다. 아, 정순 씨도 관심 있어. 목소리는 밝았지만 눈빛에는 미묘한 경계심이 스쳤다.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냥 보게 됐네요. 명희 씨는 지원하실 생각이에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글쎄요,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전에 간호 일을 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잠시 더 게시판을 바라보다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서로 느끼고 있었다. 정순이 돌아온 원룸은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다. 부엌 한쪽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앞에는 시든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전기밥솥에서 나오는 흰 김이 창문을 살짝 흐리게 만들었다. 정수는 식탁에 앉아 종이를 꺼내어 펼쳤다. 해솔요양원 채용 공고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기 위해서였다.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급 10,00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계산이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합치면 생활비로는 충분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었다. 정순이 정말 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내조를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존재 이유를 찾아야 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며 지내는 일상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다.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주소를 적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지원 동기란에서 손이 멈췄다. 뭐라고 써야 할까? 생계를 위해서라고 쓰기에는 너무 솔직했고 봉사정신으로라고 쓰기에는 거짓말 같았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렇게 적었다. 오랫동안 가정주부로 살면서 남을 돌보는 일에 익숙합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짧고 담담한 문장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원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정순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또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괜찮겠죠?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정순의 딸 수지는 자신의 집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의 도시락을 싸면서 동시에 학부모 단체 톡방의 메시지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학원 여름 특강 수강료 안내, 체험학습비 납부 안내 같은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다. 수지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빠듯했다. 그나마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니까 경제적 부담이 덜했지만 가끔은 어머니가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다. 회사 출근 준비를 하면서 수지는 어머니 생각을 했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밖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다고 들었다. 산책도 하시고 시장도 자주 가신다고 했다. 건강에는 좋은 일이지만 혹시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다. 점심시간에 수지는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다. 엄마, 오늘 뭐 하세요? 정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별거 없어. 그냥 집에 있지. 사실 정수는 방금 전까지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지만 딸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혹시 딸이 걱정하거나 반대할까 봐서였다. 수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기색을 느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사 일이 바빠서 길게 통화할 시간도 없었다.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해솔요양원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 시작했다. 홈페이지를 보니 꽤 큰 규모의 요양원이었고 직원들도 많이 근무하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동네에서 체면도 서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명희는 40년 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찾아서 꺼내보았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무기라고 생각했다. 정순에게는 없는 전문 경력이었다. 지원서를 작성하면서 명희는 자신의 경력을 최대한 부각시켰다. 간호조무사 자격 보유, 환자 돌봄 경험 풍부, 의료진과의 협업 가능 같은 문구들을 넣었다. 비록 40년 전 일이었지만 경험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다. 명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순이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지만 자신은 다르다고 말이다. 전문직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신이 더 적합한 인재일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다. 나이가 많은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성당 봉사 모임에 나갔다. 평소보다 일찍 도착해서 다른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옆자리 교우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다. 명희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별일 없이 지내요. 아, 그런데 요양원에서 일자리 모집한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간호 일을 했었거든요. 교우들은 관심을 보였다. 명희는 은근히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정순도 지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경이 쓰였다. 며칠 후 두 사람 모두 면접 연락을 받았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면접을 보라는 내용이었다. 정수는 전화를 받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정말 오랜만에 면접을 보는 것이었다. 정수는 옷장을 뒤져서 가장 깔끔한 옷을 골라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회색 정장 바지였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지만 그래도 가장 정중해 보이는 옷이었다.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 정수는 긴장했다. 명희는 더욱 치밀하게 준비했다.
40년 전 간호조무사 자격증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각종 봉사활동 증서들도 챙겼다. 성당에서 받은 우수봉사자 상장, 동네 부녀회 활동 증명서까지 가방에 서류들을 가득 넣었다. 면접 전날 밤 정수는 잠이 오지 않아서 창가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멀리 어선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가 정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없는데 말이다. 하지만 다른 생각도 들었다. 평생 가족을 돌보며 살아온 경험이 있자는가. 남편을 8년간 간병했던 경험도 있고 전문 자격증은 없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실했다. 명희는 거울 앞에서 면접 연습을 하고 있었다. 목소리에 자신감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다음 날 오후 2시 해솔요양원 면접장에는 여러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다. 대부분 5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다. 모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정순과 명희도 그 중에 앉아 있었다. 대기실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서로 경쟁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명희는 가져온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다른 지원자들을 슬쩍 살펴보았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연령대였지만 특별한 경력을 가진 사람은 없어 보였다. 정수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다. 면접에서 무엇을 물어볼까? 혹시 어려운 의학 용어나 간병 기술에 대해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걱정이 앞섰다. 간호사가 명희의 이름을 불렀다. 명희가 일어서면서 다른 지원자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특히 정순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다. 면접실로 들어간 명희는 당당한 자세로 인사했다. 면접관은 요양원 원장인 김대호였다. 50대 후반에 그는 오랫동안 요양원을 운영해온 경험이 있었다. 무엇보다 문제없는 직원을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김대호가 간호조무사 경력이 언제쯤이었는지 물었다. 명희가 40년 전이지만 그때 배운 기본기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대답했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40년 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경력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면접이 끝나고 명희가 나오자 이번에는 정순의 차례였다. 정순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갔다. 김대호가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물었다. 정순은 준비한 말을 차근차근 했다. 남편을 오래 간병했던 경험이 있다고,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정순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다. 화려한 경력은 없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김대호가 힘든 일인데 견딜 수 있겠느냐고 다시 물었다. 정순이 대답했다. 네, 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면접이 끝나고 정수는 대기실로 나왔다. 명희와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어색하게 시선을 돌렸다. 사흘 후 정순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해솔요양원 채용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정순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였다. 정수는 기뻐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엄마가 일자리를 구했어. 수진이 놀라며 무슨 일자리냐고 물었다. 전화 너머로 수진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런 힘든 일을 왜 하세요? 정순이 말했다. 수진아, 엄마는 일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한편 명희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정중한 거절의 문장이었지만
명희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명희는 믿을 수 없었다. 간호조무사, 경력이 있는 자신이 떨어지고 아무 경험 없는 정순이 붙었다니? 혹시 나이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저녁 명희는 성당 봉사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꺼냈다. 요양원 면접을 봤는데 떨어졌다고 말했다. 교우들은 위로의 말을 해주었지만 명희는 속으로 억울했다. 특히 정순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더욱 그랬다. 교우 한 명이 정순이 언니가 붙었다던데요 라고 물었다. 명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왜 나보다 경력 없는 사람이 붙었을까? 이런 의문이 질투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정수는 해솔요양원 앞에 섰다. 3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환자와 가족의 편안한 쉼터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정수는 안내데스크에서 출근 신고를 했다. 간호사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다. 정수는 하늘색 제복을 받아들고 설렜다. 오랜만에 입는 근무복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뿌듯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요양원의 기본 규칙들을 배웠다. 환자 돌봄의 기본 자세, 안전수칙, 개인정보 보호 등. 정수는 열심히 메모하며 들었다. 교육을 담당한 수간호사는 정순을 보며 생각했다. 나이는 좀 있지만 성실해 보이네. 요양원에서는 화려한 기술보다 성실함이 더 중요했다. 첫 배치받은 곳은 2층 일반 병동이었다.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정수는 선배 간병인의 안내를 받으며 업무를 익혀나갔다. 첫 담당 환자는 78세 최할아버지였다. 중풍으로 한쪽이 마비되어 혼자서는 거동이 어려웠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다. 식사 보조부터 시작해서 화장실 도움, 침대 정리까지.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다. 오후 3시쯤 한 중년 남성이 병실에 들어왔다. 환자의 아들인 최재혁이었다. 50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아버지를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최재혁이 아버지 안부를 물었다. 정수는 조용히 병실 정리를 계속했다. 가족들의 면회 시간에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최재혁이 정순에게 말을 걸었다. 아버님이 편안해 보이네요. 고맙습니다. 이런 평범한 업무적 대화가 나중에 어떤 의미로 해석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며칠 후 명희는 요양원 근처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정순과 재혁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재혁이 정순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고 정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업무 대화였지만 명희의 눈에는 다르게 보였다. 명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젊은 아들과 친하게 지내는구나. 역시 일을 시작하니까 좋겠네. 하지만 그 생각 뒤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질투라고 하기에는 미묘했지만 분명 불편한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경로당에 나갔다. 여러 할머니들이 모여서 화투를 치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정순이가 요양원에서
일 시작했다던데요 라고 물었다. 명희가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명희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축하가 담겨 있지 않았다. 다른 할머니가 나이가 있는데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명희는 이때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러게요.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자주 오시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어요. 별것 아닌 말 같았지만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혼자 사는 과부가 젊은 남자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는 말이었다. 할머니들은 대답했지만 명희의 말이 남긴 여운은 묘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하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의미심장한 분위기가 흘렀다. 그날 밤 경로당에서 돌아온 할머니들은 각자 집에서 가족들에게 오늘 들은 이야기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전해지면서 원래 의미는 조금씩 변해갔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정수는 요양원 일에 점점 익숙해졌다. 담당 환자인 최할아버지도 정순을 좋아하게 되었다. 정순이 정성스럽게 돌봐주니까 할아버지의 컨디션도 좋아졌다. 재혁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병원에 왔다.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오지는 못했지만 아버지가 걱정되어서 자주 들렀다. 올 때마다 정순에게 아버지 상태를 물어보았고 정순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었다. 재혁이 아버지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다며 정순 씨 덕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정순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워낙 좋으신 분이라서요라고 답했다. 이런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었다. 특히 명희처럼 예민하게 관찰하는 사람에게는 말이다. 명희는 요양원 근처를 지날 때마다 슬쩍 들여다보곤 했다. 정순이 재혁과 대화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다. 가끔은 재혁이 정순에게 커피를 사다 주는 모습도 보였다. 환자 가족이 간병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흔한 일이었지만 명희에게는 다르게 보였다. 명희는 성당 교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정순 씨 요양원에서 일하는데 환자 아들이랑 친해졌나 봐요. 교우들이 아, 그래요? 친절한 가족이네요 라고 답했다. 명희가 핵심적인 정보를 추가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혼했다던데요. 이 말이 상황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교우들이 놀라며 물었다. 명희가 들은 얘기로는 아내랑 헤어진 지 2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68세 과부와 50세 이혼남이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명희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성당 교우들 중 한 명인 김미자는 집에 돌아와서 동네 부녀의 카카오톡 단체방에 메시지를 남겼다. 정순이 언니 요양원에서 일 시작했다네요. 환자 아들이 이혼남이라던데 참 신경 쓰이네요. 이 메시지가 단체방에 올라가자 여러 반응들이 달렸다. 어머 정말요. 이혼남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같은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정순과 직접 아는 사이가 아닌 사람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도시에서는 이런 소문이 금세 퍼지기 마련이었다. 특히 나이 차이가 있는 남녀 관계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했다.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던 정수는 야채가게 아주머니로부터 이상한 말을 들었다. 언니, 요양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힘들지 않아요? 정순이 아직은 괜찮다고 답했다.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물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이 어때요?
정수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부분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냥 넘어갔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며칠 후 수지는 회사 동료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다가 옆자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다. 회사 동료가 수진 씨, 혹시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라고 말했다. 수진이 네, 그런데요? 라고 답했다. 동료가 계속했다. 아, 그냥. 우리 동네 아줌마가 그러는데 환자 아들이랑 친하게 지낸다던데요. 수지는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다.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 일 없으신데요. 동료가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워낙 말들이 많아서요. 괜한 말 나올까봐 걱정되어서요라고 말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엄마, 요양원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으세요? 정순이 응, 괜찮아라고 답했다. 수진이 탐색하듯 물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은 어때요? 정수는 딸의 질문이 이상했다. 왜 갑자기 환자 가족들에 대해 묻는 걸까? 대부분 좋은 분들이야. 최 씨 할아버지 아들도 참 효자더라.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그런데 너무 친하게 지내지는 마세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순이 놀라며 오해? 무슨 오해? 라고 물었다. 수지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냥 조심하시라는 얘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마음이 불편했다. 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소문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정순이 언니가 환자 아들과 친하다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매일 긴 대화를 나눈다. 커피를 자주 마신다. 혼자 있을 때 많이 웃는다 같은 디테일들이 추가되었다. 동네 미용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다. 미용사가 정순이 언니 요즘 화장도 하고 다니던데? 라고 말했다. 손님이 진짜요? 예전에는 그냥 수수하게 다녔는데. 라고 답했다. 미용사가 계속했다. 요양원에서 일하니까 신경 쓰는 거겠죠. 그런데 환자 아들이 꽤 젊다던데요? 손님이 50대라고 들었어요.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라고 말했다. 이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소문은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발전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이면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관련 이야기들이 올라왔다.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충분히 암시적인 메시지들이 오갔다. 요즘 정순이 언니 표정이 밝아졌네요. 일하는 재미가 있나 봐요.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나 봐요. 특히 어떤 가족분이 많이 고마워하신다던데요. 이모티콘과 함께 올라오는 이런 메시지들은 겉으로는 긍정적이었지만 숨겨진 의미가 있었다. 읽는 사람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정수는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평소와 달랐다.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성당에서도 교우들의 반응이 어색했다. 처음에는 그냥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다.
분명 자신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정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과 마주쳤다. 평소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그날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이웃이 언니 요즘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네, 요양원에서 일해요라고 답했다. 이웃이 계속했다. 힘들지 않아요? 나이도 있으시고. 정순이 아직은 괜찮다고 답했다. 이웃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런데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지 모르니까. 또 그런 말이었다. 조심하라는 말. 정수는 점점 답답해졌다.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걸까? 그날 오후 요양원에서 일하면서도 정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다. 재혁이 면회를 왔을 때도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러워졌다. 재혁이 아버지 상태는 어떠냐고 물었다. 정순이 간단히 네. 괜찮으세요? 라고 답했다. 재혁이 이상함을 느끼며 뭔가 어색하시네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다. 재혁은 정순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와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걱정되었다. 명희는 소문이 퍼지는 것을 보면서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명희는 요양원에 직접 찾아갔다. 원장실에 들러서 김대호 원장과 면담을 요청했다. 명희가 원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라고 말했다. 김대호가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순 씨 일 말인데요. 혹시 환자 가족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 아닌가 해서요. 김대호는 눈썹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명희가 말끝을 흐렸다. 아니 그냥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50대 이혼남이랑 68세 과부가. 명희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암시하지는 않았지만 의미는 충분히 전달되었다. 김대호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일이 있나요? 라고 물었다. 명희가 아직은 아니지만 요양원 평판을 생각하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다. 김대호는 고민에 빠졌다. 요양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지역사회의 신뢰였다. 괜한 소문이 돌면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해할 수 있었다. 김대호가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겠어요 라고 말했다.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요양원을 나섰다. 이제 원장도 정순을 의심의 눈으로 볼 거라고 생각했다. 그 다음 주부터 김대호 원장은 정순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CCTV를 통해 정순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고 재혁이 올 때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순의 근무 태도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성실하고 친절했으며 환자들도 좋아했다. 재혁과의 대화도 순전히 업무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김대호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 최선이었다. 어느 날 오후 김대호는 정순을 원장실로 불렀다. 정순 씨, 요즘 근무는 어때요? 정순이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답했다. 김대호가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 환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어요. 정순이 놀라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다. 김대호가 계속했다.
너무 친밀해지면 안 됩니다. 적당한 선을 지켜야 해요. 특히 최재혁 씨와는. 정수는 깜짝 놀랐다. 왜 갑자기 재혁 씨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저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김대호가 물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요양원 평판을 위해서라도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정수는 원장실을 나오면서 마음이 복잡했다.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주의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재혁이 면회를 왔을 때 정순의 태도는 평소와 달랐다. 필요한 말만 하고 빨리 자리를 뜨려고 했다. 재혁이 아버지가 오늘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간단히 네, 다 드셨어요 라고 답했다. 재혁이 이상함을 느끼며 뭔가 불편하신 게 있나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아니에요. 바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다. 재혁은 정순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유를 몰랐다. 혹시 자신이 너무 자주 와서 부담을 주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제가 너무 자주 와서 불편하시면 조금 줄일게요. 정순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라고 말했다. 정수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소문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재혁은 면회 횟수를 줄였고 와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갔다. 정순도 재혁이 오면 다른 일을 찾아서 자리를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오히려 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거리를 두는 모습이 뭔가 있었는데 들켰구나라는 식으로 해석되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했다. 정순이 언니가 갑자기 조심스러워졌던데? 누가 뭐라고 했나 봐. 그러게 아무것도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 한 달이 지나면서 소문은 거의 확정된 이야기처럼 퍼졌다. 정순이 언니가 환자 아들과 좋아한다더라. 나이 차이가 18살이나 난다던데 요즘 화장도 하고 다닌다더라. 같은 이야기들이 마을 곳곳에서 들렸다. 정수는 이제 외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성당에 가면 교우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심지어 버스를 타면 승객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들었다. 어느 날 정수는 수진으로부터 더 직접적인 경고를 받았다. 엄마,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환자 아들이랑 뭔가 있다고. 정순이 화를 내며 무슨 소리야? 그런 거 없어. 라고 답했다. 수진이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 가족까지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돼요 라고 말했다. 정수는 딸의 말에 상처받았다.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본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정순이 그럼 내가 일을 그만둬야 하나? 라고 물었다. 수진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좀 더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단순히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재영 역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이었다. 재혁아, 얘 아버지 간병사분이 좀 특별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무슨 얘기? 아니, 그냥 너랑 친하다는 얘기가 돌더라고. 괜찮은 거 맞지? 재혁은 어이가 없었다. 단순히 아버지의 간병 상황을 확인하는 것뿐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상한 관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재혁의 직장 상사까지 이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었다. 재혁아, 요즘 사생활 관리 좀 해라. 회사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던데. 자세한 건 모르지만 조심해. 재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그날 밤 재혁은 변호사인 대학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나? 무슨 일이야? 재혁은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변호사가 소문의 출처를 찾을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재혁이 어느 정도는 박명이라는 사람이 처음 시작한 것 같아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 있어. 허위사실 유포로도 될 것 같고라고 말했다. 재혁은 고민했다. 법적 대응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소문은 계속 퍼질 것 같았다. 아버지의 평온을 지키고 싶어. 그리고 정순 씨도 억울하게 피해보고 있고. 변호사가 그럼 소장을 준비해보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길 수 있어라고 말했다. 재혁은 마침내 결심했다. 법적 대응을 통해 이 소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로 한 것이었다. 일주일 후 명희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송달되었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였다. 소장을 받아든 명희는 손이 떨렸다. 설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다. 명희는 급히 성당 신부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었고 이런 일에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신부님, 제가 소송을 당했어요. 명희는 상황을 설명했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했다. 단순히 걱정해서 한 말인데 과도하게 해석된 것 같다고 했다. 신부님이 하지만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건 잘못된 일이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했다. 명희가 하지만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라고 답했다. 신부님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소문이 법적 문제로 번졌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사람들은 재혁이 너무 심하게 나갔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명희가 잘못했다고 했다. 정수는 이 모든 상황에 휘말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송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더욱 위축되었다. 자신 때문에 재혁이 법적 분쟁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들었다. 요양원에서의 근무도 점점 어려워졌다. 다른 직원들이 정순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고 환자 가족들도 어색해했다. 특히 재혁이 오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김대호 원장은 정순을 다시 불렀다. 정순 씨, 이 상황이 좀 심각해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원한 일이 아닌데. 김대호가 물론 그렇겠지만 요양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도 불안해하시고라고 말했다. 정수는 원장의 말뜻을 알 수 있었다. 자신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였다. 제가 그만둬야 하나요? 김대호가 당분간 휴직하는 게 어떨까요?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만. 라고 답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었지만 거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개인 물품들을 정리했다. 사물함에서 제복을 꺼내고 개인 컵과 몇 가지 소지품들을 가방에 넣었다.
한 달 반 동안 다녔던 직장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다. 담당했던 최할아버지는 정순이 떠난다는 사실을 모르셨다.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정수는 할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할아버지, 이제 다른 분이 돌봐드릴 거예요. 건강하세요. 할아버지는 정순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어디 가세요? 내일도 와요. 정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할아버지를 더 혼란스럽게 할 수는 없었다. 2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부산의 지방법원 작은 법정에 관련자들이 모였다. 재혁과 그의 변호사, 명희와 그의 변호사,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한 몇 명의 지역 주민들이 있었다. 정수는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서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재혁 측 변호사가 증인은 최재혁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물었다. 정순이 환자의 아들분과 간병사 관계였습니다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다. 업무 외적인 만남이나 대화가 있었나요? 정순이 아니요. 환자 상태에 대한 이야기만 했어요 라고 답했다. 명희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다. 하지만 자주 대화를 나누었죠? 정순이 환자분 아들이니까 상태를 보고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커피를 함께 마신 적도 있죠? 정순이 아들분이 사다 주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함께 마신 건 아니에요 라고 답했다. 이런 질문들이 계속되면서 정수는 점점 위축되었다. 평범한 업무가 법정에서는 다르게 해석되고 있었다. 명희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분위기가 더욱 긴장되었다. 재혁 측 변호사가 증인이 처음 소문을 퍼뜨린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 명희가 동기라고 할 것도 그냥 걱정이 되어서요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다시 물었다. 무엇이 걱정되었나요? 명희가 나이 차이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핵심을 물었다. 하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죠?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실제로 뭔가를 본 것도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던 것도 아니었다. 판사가 명희에게 증인은 왜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명희가 그냥 조심하라는 의미에서요.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명희의 변명은 설득력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것은 사실이었다. 재판에는 마을 사람들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였다. 성당 교우 한 명이 증인석에 섰다. 재혁 측 변호사가 명희 씨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나요? 라고 물었다. 교우가 정순이 언니가 환자 아들과 좀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답했다. 변호사가 계속 물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했나요? 교우가 카카오톡에 올렸던 것 같아요 라고 답했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확산된 경로가 하나씩 밝혀졌다. 명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성당, 경로당, 카카오톡, 단체방을 거쳐 마을 전체로 퍼진 과정이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 야채가게 아주머니도 증인으로 나왔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순이 언니가 요양원에서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고 물었다. 아주머니가 이혼한 아들과 뭔가 있다고 라고 답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정수는 자신이 마을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었는지 처음 알게 되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다. 자신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퍼져 있을 줄은 몰랐다. 한 달 후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명희에게 손해배상금 3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 총 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사가 피고는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와 관련 당사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라고 말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웠다. 판사가 계속 말했다. 이런 일은 단순한 개인 간의 분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판결문에는 소문의 확산 과정과 피해 정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법적으로는 재혁이 승소했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는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면서 정순과 명희는 잠깐 마주쳤다. 두 사람 모두 할 말이 없었다. 40년 넘게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사이였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만날 줄은 몰랐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정순 씨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정순이 차갑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라고 답했다. 명희가 정말 나쁜 의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하죠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오랜 우정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했다. 재혁은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소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정수는 일자리를 잃었다. 무엇보다 마을 전체가 이 일로 분열되었다. 재혁은 아버지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해솔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평온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 같았다. 새로운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재혁은 생각했다. 정말 이것이 최선이었을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소문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억울했다. 정수는 집에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았다. 이런 소동이 있었던 사람을 뽑으려는 곳이 있을까? 수지는 어머니가 걱정되어서 자주 안부를 물었다. 엄마, 다른 일자리 알아보세요. 꼭 요양원이 아니어도. 정순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니? 게다가 소문까지 났는데. 라고 답했다. 수진이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잊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과연 그럴까? 라고 답했다. 정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작은 마을에서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명희는 배상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약해야 했다. 노후를 위해 모아둔 소중한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당에서도 명희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교우들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예전만큼 친하게 대하지 않았다. 신부님이 명희를 따로 불렀다. 명희 씨, 어떻게 지내세요? 물었고, 명희가 힘들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고, 라고 답했다. 신부님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해요 라고 말했다. 명희가 정순 씨한테 사과하고 싶은데 만나줄까요? 라고 물었다. 신부님이 진심으로 하는 사과라면 언젠가는 받아주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명희는 확신할 수 없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컸다. 경로당에서도 명희는 소외되었다. 할머니들은 명희가 오면 대화를 중단하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다. 소문쟁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다. 명희는 점점 집에만 있게 되었다. 김대호 원장도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후회하고 있었다. 정순을 너무 성급하게 내보낸 것 같았다.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소문만 믿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었다. 대신 고용한 새 간병사는 정순만큼 성실하지 않았다. 환자들도 정순을 그리워했다. 김대호는 정순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쉽지 않았다. 이미 다른 사람을 뽑았고 정순을 다시 부르기에는 상황이 복잡했다. 수간호사가 김대호에게 정순 씨가 그립네요. 일도 잘하셨고 환자들도 좋아했는데 라고 말했다. 김대호가 나도 그래.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라고 답했다. 수간호사가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네요 라고 말했다. 김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에 휘둘린 자신도 반성하고 있었다. 몇 달 후 해솔요양원은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 그 소동 이후 평판이 나빠져서 환자들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김대호 원장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정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무릎이 좀 아파서 진료를 받았다. 버스 정류장 벽에는 여러 광고지들이 붙어 있었다. 그 중에는 요양원 구인 광고도 있었다. 성실한 분 모집, 경력 무관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정수는 그 광고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다시 지원해볼까? 하지만 이런 소동이 있었던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까?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돌아보니 명희였다. 명희도 비를 피하기 위해 버스 정류장에 왔던 것이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몇 달 만에 마주친 것이었다. 명희가 조심스럽게 정순 씨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그냥 그렇게 지내요라고 답했다. 명희가 정말 미안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정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안하다고 해서 잃어버린 일자리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다. 비가 점점 세게 내렸다. 두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 서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었다. 명희가 제가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정순 씨가 먼저 일자리를 구한 게 라고 말했다. 정순이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라고 답했다. 명희가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다.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다. 정수는 버스에 올라탔고 명희는 그 자리에 남았다. 그날 밤 정수는 집에서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다. 여보, 내가 이를 원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정수는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다. 잘못한 게 있었을까? 단지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을 뿐인데 말이다. 며칠 후 정수는 결심을 했다. 다른 곳에서라도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다. 비록 요양원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마을 도서관에서 청소 일자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급여는 적었지만 조용한 곳이라 좋을 것 같았다. 면접을 보러 가면서 정수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괜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다. 내가 왜 조심해야 하지?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도서관장은 정순을 보고 좋은 인상을 받았다. 경력이나 특별한 자격증이 있으세요? 정순이 요양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할 자신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도서관장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죠라고 말했다. 정수는 합격 통보를 받았다. 작은 일자리였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정수는 도서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었다. 책들 사이에서 청소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학생들이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었다. 정순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편했다. 어느 날 한 대학생이 정순에게 아주머니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정순이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니까라고 답했다. 대학생이 그래도 덕분에 공부하기 좋아요라고 말했다. 이런 작은 고마움의 표현이 정순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서관장도 정순의 근무 태도에 만족했다. 정순 씨 덕분에 도서관이 더 깔끔해졌어요. 이용자들도 좋아해요. 정순이 감사해요. 보람 있게 일하고 있어요라고 답했다. 비록 요양원에서처럼 높은 급여는 아니었지만 정순은 만족했다. 평온한 환경에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정순에게 뜻밖의 제안이 왔다. 시립도서관에서 어린이 프로그램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도서관장이 정순 씨가 아이들과 잘 지낼 것 같아서요. 책 읽어주기나 간단한 만들기 활동 같은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제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다. 도서관장이 물론이에요. 아이들은 진심을 알아보거든요 라고 답했다. 정수는 새로운 도전을 해보기로 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울 것 같았다. 첫 번째 프로그램에서 정수는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었다. 아이들은 정순의 따뜻한 목소리에 집중해서 들었다. 아이들이 할머니, 또 읽어주세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그럼 다음에는 어떤 책을 읽어드릴까요? 라고 답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새로운 기쁨이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정수는 자원봉사활동으로 상을 받게 되었다. 시에서 주는 모범 자원봉사자상이었다. 시상식에서 정수는 소감을 말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어요. 정수는 상을 받으면서 생각했다. 진정한 가치는 남들의 인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이다. 수진도 어머니의 활동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가 상까지 받으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정순이 나는 그냥 즐겁게 하고 있을 뿐이야.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보람 있고라고 답했다. 수진이 그때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정순이 그런 것 같아. 돌아보니까 모든 일이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답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오후 정수는 도서관 앞 공원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으면서 책을 읽는 학생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휠체어를 밀고 오는 사람이 보였다. 재혁과 그의 아버지였다.
새로운 요양원에서 산책을 나온 것 같았다. 정순과 재혁은 서로를 알아보았지만 어떻게 인사해야 할지 몰랐다. 너무 복잡한 일들이 있었다. 재혁이 먼저 다가왔다. 정순 씨, 안녕하세요? 정순이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은 어떠세요? 라고 답했다. 재혁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하셨고요 라고 말했다. 최할아버지는 정순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완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낯익은 얼굴이라는 것은 아는 것 같았다. 재혁이 그때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죠 라고 답했다. 재혁이 계속했다. 하지만 정순 씨가 피해를 보셨는데 정순이 이제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없었다. 다만 상황이 안타까웠을 뿐이다. 재혁이 아버지가 정순 씨를 많이 그리워하세요. 가끔 물어보시거든요 라고 말했다. 헤어지면서 두 사람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서로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있었다. 그날 오후 정수는 도서관으로 돌아와서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마음이 어수선했다. 재혁과의 만남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책을 정리하다가 정수는 한 권의 책을 발견했다. 노년의 의미라는 제목이었다. 쉬는 시간에 그 책을 펼쳐보았다.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다. 노년기의 가장 큰 과제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이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변하지 않는다. 정수는 이 구절을 읽고 마음이 울렸다.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결국 존재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을 하고 싶어 했던 것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도 모두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이었다. 비록 요양원에서는 실패했지만 지금 도서관에서는 성공하고 있었다. 작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그 무렵 명희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정순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3년 동안 준비했던 진심 어린 사과였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정순 씨께 3년이 지나도록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 질투심 때문에 정순 씨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순 씨가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순은 편지를 받고 복잡한 심정이었다.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명희도 나름대로 괴로워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수는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하지만 명희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다. 5년이 지나면서 마을에도 변화가 있었다. 해솔요양원은 문을 닫았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카페가 들어섰다. 사람들도 점점 그 일을 잊어가고 있었다. 새로운 화제거리들이 생기면서 과거 일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다. 정수는 도서관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규칙적인 생활이 몸에 맞았고 스트레스도 줄었다. 수진도 어머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엄마가 많이 안정되신 것 같아요. 정순이 도서관이 조용해서 좋아. 책들 사이에 있으니까 마음도 편하고라고 답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그때 일은 이제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잊으려고 노력해.
하지만 가끔은 생각나지라고 답했다. 정수는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다. 명희는 여전히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성당에는 다시 나가기 시작했지만 예전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재혁은 새로운 요양원에서 아버지를 잘 돌보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씩 정순 생각이 났다. 그때 일이 다르게 처리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8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정수는 시장에서 명희와 마주쳤다. 오랜만에 보는 명희는 많이 늙어 보였다. 정순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명희 씨는요? 명희가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하게 서 있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정작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명희가 정순 씨가 자원봉사로 상 받았다고 들었어요. 축하해요라고 말했다. 정순이 고마워요라고 답했다. 명희가 계속했다.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을 후회하고 있어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명희 씨도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니까 새로 시작해요라고 말했다. 명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정순의 관용이 고마웠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예전만큼 가까워지지는 못했지만 최소한의 화해는 이룰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정수는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았다. 8년 전에도 이렇게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었다. 그때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해 보니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제는 담담했다. 정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혼잣말을 했다. 여보,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일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상한 소문에 휘말려서.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을 찾게 된 것 같아요. 도서관에서 일하고 아이들과도 만나고. 정수는 깨달았다. 인생의 시련들이 때로는 새로운 기회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다. 처음에는 억울했지만 결국 내가 원하던 것을 찾은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 그 주말 정수는 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었다. 아이들이 모여들자 정수는 책을 펼쳤다. 오늘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짜 친구란 어떤 친구일까요? 한 아이가 나를 도와주는 친구요. 라고 답했다. 다른 아이가 같이 놀아주는 친구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맞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야기를 하면서 정수는 자신의 경험을 떠올렸다. 명희와의 우정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깨지면서 무너진 것이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한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순이 아이가 워낙 똑똑해서 금방 배워요라고 답했다. 어머니가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지역이 살기 좋은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다. 나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하는 일은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10년이 흘렀다. 정수는 이제 78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도서관에서의 청소 일은 후배에게 물려주고 지금은 자원봉사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지역에서 유명해졌다. 정순의 따뜻한 이야기를 들으려고 다른 동네에서도 아이들이 왔다. 어느 날 정순은 예전에 일했던 요양원 자리를 지나게 되었다. 그곳은 이제 카페로 바뀌어 있었다. 젊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정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옛일을 떠올렸다. 10년 전 그 소동이 없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된 것 같았다. 카페에서 나온 젊은 여성이 정순에게 인사했다. 할머니, 혹시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시는 분이세요? 정순이 네, 맞아요라고 답했다. 젊은 여성이 저희 아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요.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이런 순간들이 정순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다.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난 어느 겨울날 82세가 된 정순은 병원 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다행히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정순은 14년 전을 떠올렸다. 이 같은 버스 정류장에서 명희와 만났던 그 비 오는 날 말이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일자리도 잃고 친구도 잃고 마을에서의 평판도 나빠졌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버스가 와서 정수는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했다.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이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을 내조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중년에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전부였고, 하지만 노년에 와서야 진짜 자신만의 길을 찾은 것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면서 정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정수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일을 원했을 뿐인데 결국 더 좋은 일을 찾게 됐네. 그 말에는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정수는 이제 85세가 되었다. 자원봉사 활동은 건강상의 이유로 줄였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2번은 도서관에 나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정순을 좋아했고 정순도 그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했다. 어느 조용한 오후 정순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수진이 손자와 함께 찾아왔다. 이제 고등학생이 된 손자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손자가 할머니, 옛날에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었다. 정순이 응, 그런 일도 있었지라고 답했다. 손자가 다시 어떻게 견뎠어요? 라고 물었다. 정수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일하고 싶었거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손자가 그래서 지금도 도서관에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순이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좋은 거야 라고 답했다. 수지는 어머니를 보며 생각했다.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간 어머니가 대단했다. 정순이 손자에게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꿈을 가져야 해.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라고 말했다. 손자가 저도 할머니처럼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정순이 너는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답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정수는 혼자 남았다.
조용한 집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68세에 시작된 그 소동은 이제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되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정수는 남편 사진을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나는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어요. 일을 하고 싶어 했고 결국 내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후회 없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지만 삶은 계속되고 있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노인의 일자리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소문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보람에 있다고 말이다. 일을 원했을 뿐인데. 정순의 마지막 독백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 말 속에는 지난 17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억울함, 분노, 좌절, 그리고 마침내 찾은 평화까지. 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새소리가 들려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정수는 내일도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노년기의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다. 하지만 사회는 때로 편견과 소문으로 이런 기회를 빼앗는다. 근거 없는 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 우리는 목격했다. 질투와 시기심에서 시작된 작은 말 한마디가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며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에 있지 않다. 정순이 결국 도서관에서 찾은 보람처럼 자신이 하는 일에서 느끼는 의미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가치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꿈을 포기할 이유도 새로운 시작을 주저할 이유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이를 원하는 그 마음 자체이며 그 마음이 이끄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